우리 132페이지 4단원 그 첫 번째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우리 여기서 본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이 논증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예문을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먼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자, 논증이 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논증이라는 건 뭐다? 자, 아래 보시면, 자,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가 있어야 돼? 근거를 들어 주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맞다, 옳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라서 논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논증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다? 바로 근거와 주장이 논증의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근거와 주장이 참이라는 걸 근거를 들어서. 자, 그래서 내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얘네 두 개가 구성 요소니까 논증 방법을 파악해라 하면 뭘 찾아야 돼? 얘가 말하는 주장이 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 관계 안에서 논증 방법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증을 물어보면 뭘 찾아라? 주장과 근거를 찾고,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다. 그 다음이 논증 방법을 알 수 있다. 자, 왜? 바로 다음에도 나오죠. 자,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어떤 관계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오겠지만 귀납 같은 경우는 근거가 개별적인 사례들로 일반적 주장을 도출해내고 있다. 얘네들의 관계가. 연역 같은 경우엔 반대로 근거가 일반 원칙인데 주장이 개별적이다. 이렇게 갔을 때 논증 방법이 귀납이다, 연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논증은 또 뭐다?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또 하나 이상의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논증은 뭐다? 내 주장이 참이라는 걸 근거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방식을 논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귀납이나 연역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에다 발표해볼까? 귀납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연역을 먼저 볼게요. 자, 연역과 귀납은 거의 막 반대같이 보일 겁니다. 자, 연역은 일단 일반적 원리나 법칙, 그러니까 되게 큰 거 안에서 이게 근거가 될 거야. 일반 원리나 법칙이 근거가 될 거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주장,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이에요. 자, 일반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방법을 연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 같은 경우는 근거가 커다란 주머니와 같아. 얘가 근거야. 그럼 이 근거 주머니 안에 내가 손을 넣고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개별적인 사례 하나를 끄집어냈어. 얘가 주장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근거 주머니 안에서 주장을 꺼냈으니까 이 주머니가 전체가 참이기만 하면 여기서 끄집어낸 주장은 반드시 참이 돼요. 연역의 특징은 근거가 참이면 주장도 참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러니까 연역 논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는 뭘 보고 안다? 바로 근거가 참인지만 보면, 근거로 들었던 대전제나 소전제가 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주장은 반드시 참이다 라는 것이 연역 논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 연역 논증 쓰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얘만의 특징이 있어. 일반 원리 안에서 개별 사례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럼 왜 써요? 내가 말하는 이 개별 사례가 옳은지 그른지를 밝혀내는 데 쓰는 겁니다. 일반 원리가 이랬으니까 내가 말하는 이 개별 사례도
맞아 라고 증명해낼 때 쓰는 거지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우리 옆에 가면 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연역 논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이에요.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3단 논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이것을 이거하다 라고 나올 건데요. 자, 여기 색깔로 내가 한번 구분해 볼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A는 B다. 그리고 C는 A다. 그러므로 C는 B다. 이 형태로 갈 거야. 봐봐. 지금 얘기한 거. 색깔. 색깔 이거 하는 거 있었는데? 아,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이거는 A는 B예요. 자, A에 들어가는 C가 나옵니다. C는 A에 속해요. 그러므로 C는 B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모든 이것은 이겁니다. A는 B예요. C라는 친구는 A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칙 안에서 말이라는 하나를 끄집어낸 거야. 자, 모든 포유동물이라는 근거, 일반 원칙 안에서 그 중에 하나, 말이라는 애를 끄집어서 말은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말이라는 애는 뭘 가지고 있겠니? 이 주머니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는 B, C는 A, 그래서 C는 B. 이 형식이 가장 대표적인 3단 논법에 해당합니다. 자, 얘네들이 3단 논법이고 뭐다? 연역 논증이다. 연역 논증이지 어떻게 한다? 얘가 말하려는 주장은 말, 개별적 사례고 근거가 어디서 왔다? 모든 포유동물이라는 일반 원칙 안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봤더니 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연역 논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연역과 반대되는 귀납을 한번 볼까? 귀납은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이 근거가 돼요. 자, 이제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사례들을 들어줄 거야. 이게 근거.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적인 면들을 묶어줄 거야. 이게 주장. 그래서 귀납은 어떻게 되냐면 근거가 사례 1, 사례 2, 사례 3 하고 사례들, 근거들을 쭉 들어줘요. 근데 이 근거를 가지고 봐봐, 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되지 하고 주장으로 묶어나가는 거야. 이게 귀납이야. 귀납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근거가 다 참인데 내가 주장으로 얘를 일반화시키잖아. 묶어버리잖아. 근데 내가 근거로 안 든 것 중에 다른 예외적인 애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귀납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근거로 든 사례나 사실들이 다 참이라고 해도 내가 펼치는 주장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럼 귀납은 왜 쓸까요? 자,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나 사실들을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칙을 세울 수 있어. 사회나 과학 분야에 새로운 원리나 원칙을 만들어낼 거다. 이때 쓰는 게 귀납 논증입니다. 그럼 귀납 논증이 참이 되려면, 참에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거로 드는 사실이나 사례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납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귀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옆에 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붕어. 아이쿠. 붕어. 아가미로 숨을 쉰다. 광어. 아가미로 숨을 쉰다. 자, 얘네들을 묶어주죠. 붕어와 광어는 물고기. 자, 얘네들을 더 큰 개념, 물고기로 묶어줬어.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떻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얘네들은 개별적인 사례 1번 붕어는 아가미로 숨쉬어요. 2번 광어는 아가미로 숨쉬어요. 사실 더 많이 사례를 들어줄 수도 있겠지. 자, 얘네들은 다 물고기니까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는구나. 자, 이렇게 일반화 시켜주는 거. 여기가 주장이 되죠.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귀납 논증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귀납을 마지막에 연역보다 뒤에 본 이유는 바로 이어서 유추를 보려고 합니다. 유추는요, 귀납 논증의 일종이야. 귀납 안에 유추가 들어가요. 그래서 연역이 있고 귀납이 있는데 귀납 안에 유추라는 애도 있는 겁니다. 자, 유추는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걸 근거로. 자, 근거가 뭐야? 얘네 둘이 비슷해. 이게 근거.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행동을 얘도 하겠지.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도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가는 게 유추입니다. 자, 다른 것도 비슷할 거야. 이게 주장. 이렇게 가는 게 귀납 논증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다?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해. 근데 이때 비슷할 때 근거로 드는 비슷한 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이해되니? 내가 하려는 주장은 너희들한테 펼칠 건데 이걸 공통점으로 갖다 붙이려면 비슷한 대상은 잘 아는 거여야지 납득을 하겠지? 그렇네? 얘도 이런 속성 있는데? 얘랑 비슷하네? 자, 그러면 유추는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참이 될 확률이 높죠. 하지만 뭐 유추는 비슷하니까 얘도 비슷하겠지 라는 거니까 반드시 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논증의 그 방식 혹은 설득력이 올라갈 거라는 거. 한번 볼까? 옆에 지금 예로 나오는 거는 예전에 옛날에 교과서 바뀌기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글 속에 나오는 유추 방법이에요. 보시면 무분별하게 들어온 황소개구리 같이 외래종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자, 황소개구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토종 참개구리가 살 곳을 잃고 얘가 막 참개구리를 막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외래어 외국어를 막 갖다 쓰고 있단 말이야. 이 글이 나왔던 그때 당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우리도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때 이 글이 나온 겁니다. 황소개구리 같이 우리가 우리의 토종들이 잘 살 수 있게 터전을 잘 제대로 갖고 놓고 들여온 게 아니라 어쩌다가 들어왔는데 얘가 막 생태계를 파괴하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토종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자, 이런 거 봐라. 자, 이렇게 우리가 얘가 살 곳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고 외래종을 들여오니까 얘가 막 다 잡아먹고 난리 났잖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을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말을 제대로 사람들이 잘 쓰도록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어를 공용어로 도입하게 되면 결국 우리말은 어떻게 되겠어? 참개구리 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거야 라는 주장이거든. 그래서 어떻다? 자, 황소개구리와 외래어. 그러니까 황소개구리와 영어의 공통점은 뭐니? 외래종이라는 거. 참개구리와 우리말의 공통점은 뭐였을까? 바로 제대로 이것을 바로 세워놓지 않은 상태로 외래종을 도입시켰다는 거. 그래서 참개구리 어떻게 됐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 그럼 우리말 어떻게 될까? 사라질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유추. 서로 비슷하니까 결국 다른 것도 비슷하게 될 거야. 이게 유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증 방법은 낯선 게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주장이고 어떤 것이 근거인지,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바탕으로 어떤 논증 방법을 썼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래로 가시면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까 간단히 얘기했었는데요. 자, 귀납 논증은 뭐다? 자, 귀납은 근거가 개별적 사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러니까 다 그럴 거야 하고 일반화시킨 거란 말이야. 근데 다는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다 참일지라도 주장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 100% 참은 아니다. 자, 개별적인 사례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자, 굉장히 여러 방면의 어떤 사례를 들었을수록 논증은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역은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원리가 참이면 전제, 대전제, 소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참이야. 얘가 참인지 아닌지 알려면
전제가, 대전제, 소전제가 참인지만 보면 돼. 자, 새로운 원리나 사실은 못 밝혀.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옳다, 그르다만 보여줄 거야. 자, 근거로 제시된 일반 원리가 참이 아니면 반드시 결론도 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로 든 일반 원리가 정확하게 참인지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거. 자, 우리 세 번째. 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자, 일단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파악해 볼 건데요. 자, 우리 3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는 글을 읽을 건데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첫 번째는 논증 방법을 파악할 건데 사실 바로 파악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악해야 되니까 얘가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할 거야. 그러니까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이 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까 논증 방법이 이거네. 그러면 과연 이 논증 방법이 타당했는가를 따져봐라. 여기까지 가는 게 이번 단원 지문 내용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 4번까지 풀어볼게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제목부터가 약간 좀 흥미로운데요. 도대체 뭐가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인지 내용을 한번 가보자. 우리 사실 여기서는 옆에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좀 표시가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우리 처음 부분 볼까? 영국 왕리 파케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영국 왕리 파케. 우리 영국 왕리 파케인데 이거 못 믿는데 아니죠?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부분. 자, 어떻게 되어 있다? 바로 권위 있는 기관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요. 자, 권위 있는 기관의 말을 인용하면 신뢰성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탐구한다는 것은, 자,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철석같이, 철석은 철, 쇠 알지? 쇠, 석, 바위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완전하게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 뜻. 자, 탐구한다는 것의 뜻,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이 의미를 좀 더 믿을 수 있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갖다 썼다?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끌어다 썼다. 그래서 옆에 가시면 권위 있는 기관의 말을 인용해서 뭐를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 이게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 탐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자, 신뢰성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설득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첫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겠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려는 주장, 자, 처음부터 바로 나왔죠? 탐구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것? 바로 의심한다는 것. 남들이 철석같이 다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거다. 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뭘 썼어? 영국 왕립학회와 같이 권위 있는 기관의 말을, 모토를 끌어다 썼어. 끌어들일 인, 쓸 용자죠.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설득력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처음은 뭐다?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파스테르의 사례를 들어줄 겁니다. 첫 번째, 파스테르의 사례. 이게 근거야. 지금 얘가 하는 주장은 뭐라고?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
탐구한다는 건 뭔데?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 뭔가 의심을 품고 그것이 과연 옳은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탐구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 파스텔을 한번 볼까? 자, 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런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 이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탐구하는 자세가 아닌 거지. 하지만 파스테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자, 파스테르는 반론을 펼칩니다. 이게 뭐예요? 탐구하는 자세. 자, 저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실험을 했어요? 파스테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미생물이, 자, 이 사람 어떻게?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럼 파스텔은 어때? 남들이 다 믿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의심하고, 그래서 숨어있던 진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어. 이게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사람들이 다 믿고 있던 것을 깨고 진짜 사실을 밝혀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제목의 의미. 자, 우리 이 글의 제목 뭐였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자, 그럼 우리 제목.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 제목의 의미 알 수 있다. 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자, 마법사의 물은 뭔데?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에 의심을 품고 탐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생명을 불어넣을 거야? 바로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받을 수 있죠. 죽어있던 진실에, 자, 죽어있던 진실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뭐다?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것에 의심을 품고 탐구함으로써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 이게 탐구하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이구나. 자, 우리 아까 그 문장을 통해서 제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의심은 뭐와 같다? 마법사의 물과 같다. 비유했고, 의심하면, 자, 바로 탐구하면 어떻다?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둘씩 받아들입니다. 자, 다 옳다고 믿는데,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바로 의문을 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의문제기 혹은 문제제기. 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다 진짜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해주고 그 다음 사례로 갑니다. 자유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게 뭐야?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갈릴레이는, 자, 두 번째 사례에 갈릴레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으로, 자, 의문을 품고 여러 번의 실험으로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 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갈릴레이도 어때요? 죽어있던 진실을 살아나게 만들어줬네. 뭘 통해서?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탐구했기 때문에. 이게 뭐야? 탐구하는 자세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코페르니쿠스 역시 자, 세 번째 사례.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 자, 이거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는데 의심을 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심을 품고 뭐 했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역시 코페르니쿠스도 사람들이 다 믿고 있던 것을 의심하고 자,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죠. 이런 게 뭐다? 탐구하는 것이다. 자, 탐구한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자, 누구의 사례? 자, 먼저 파스테르의 자, 얘는 미생물 발생 탐구 사례죠. 미생물. 자, 미생물은 뭐다?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다라는 진실을 발견해냈어요. 갈릴레이의 자유 낙하 탐구 사례. 자, 사람들이 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에 의심을 품었고, 자, 무게에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 낙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진실을 찾아냈죠? 자, 그 다음 코페르니쿠스는요. 코페르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생각에 의심을 품었고요. 바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해요. 자, 근거 3개 들었어. 근거 3개. 사례를 근거로 들었고 다시 주장 한 번 더 강조하러 가볼까?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자,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위에 나왔던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끌어낸 거예요. 자, 위에 있었던 근거들은 뭐니? 개별적인 과학자들의 탐구하는 사례들을 보여줬고 이것을 바탕으로 탐구는 이런 거야 라고 묶어줬지. 일반화했죠? 그래서 귀납적 논증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 자,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자,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일을 바로잡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지? 단락별로 중심 내용을 찾고 나서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걔네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논증 방법을 알아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학습활동에서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구조를 알아보자. 그래서 구조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자, 1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요. 무엇을?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여줬습니다. 두세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지. 여기까지 뭐예요?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일. 하지만 첫 번째 근거인 파스테르는 실험으로 미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자, 파스테르가 근거 1. 바로 탐구하는 모습을 사례를 들어서 보여줬죠. 4, 5문단. 자, 이것을 바탕으로 자, 파스테르 봐.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진실이 묻혀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파스테르가 그것에 의심을 품고 탐구했기 때문에 진실이 밖으로 딱 드러나게 됐거든? 그래서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고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믿음들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하고 의문을 제기했거든? 뭐 해봐라? 의심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갑니다. 자, 갈릴레이는 자, 이게 근거이죠. 대부분이 받아들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대부분 받아들이던 이런 생각 자, 이것에 의문을 품고 모든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 낙하한다. 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7번째 문단. 자, 코페르니쿠스는 자, 코페르니쿠스 세 번째 근거죠.
누구나 믿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에 자 의심을 품고 자 바로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돈다고 했는데 얘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강조 탐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자, 바로 우리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났더니 좀 더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잘 보여집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까? 자, 논증 방법 파악하기. 자,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논증은 이런 거야. 자, 대표적인 논증 방법에는 귀납과 연역이 있다. 귀납 논증은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 자, 그러니까 귀납 논증은요. 구체적 사례로부터 이게 근거, 일반적 사실 근거를 주장을 일반적 사실 혹은 일반적인 원칙이나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왜?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연역은 어떠냐? 연역 논증은 일반적 원리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자, 연역은 일반적 원리가 근거가 되고 구체적 사실이 주장이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참이면 당연히 주장이 참이겠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그러니까 연역 볼 때는 전제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럼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귀납이죠. 자,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탐구하는 사례들 3개를 들어줬고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과학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탐구가 의심에서 시작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구조 파악하고 논증 방법 파악하러 가볼까? 자, 이 글의 구조를 봤더니 근거를 3개를 들었어요. 파스텔의 탐구 사례, 그리고 갈릴레이의 탐구 사례. 갈릴레이. 자,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탐구 사례. 코페르니쿠스의 탐구 사례.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탐구한다는 건 무엇이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당연한 사실이 된 것도 혹은 상식이 된 것도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자,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자, 그래서 자, 귀납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볼까? 자, 다음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파악하자. 자, 볼까요? 2번.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얘가 말하려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뭐해?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지 마. 그냥 같이 살아가자. 그냥 신경 쓰지 마. 이게 얘가 말하는 주장이야. 얘가 전하려는 생각. 전하려는 생각은 이거야. 앞에 있는 애랑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 내버려둬.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까? 근거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에 초대된 것입니다.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집니다. 나는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자, 바로
내 삶은 뭐다? 인생버스 운전하는 기사다. 바로 내 인생과 버스 운전을 동일시해서 서술합니다. 바로 내 인생과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이것을 유사성으로 갈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 버스도 버스 운전기사가 이끌어 나가죠. 내 인생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버스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타고 내리겠지. 근데 버스에 멀쩡한 사람만 타는 건 아니거든. 이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럼 내 인생 버스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약간 성가시게 구는 사람, 험악한 사람도 타기 마련이죠. 그게 싫다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데에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끼어드는 이런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 너무 걔네들을 신경 쓰고 쫓아버리려고 하지 마. 뭐해? 그냥 받아들여.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걔네들을 신경 쓰다 보면 내 인생만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려는 주장은 뭡니까? 자,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막 너무 싸울 필요도 없고 걔네들을 막 멀리 하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 그럼 나만 힘들어. 자, 그리고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뭐라 해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언젠가 뭐 내리겠지. 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함께 살아가자. 왜? 인생과 버스 운전은 같아.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나만 힘 빼고 나만 괴롭고 나만 내 인생이 제대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아갈 수 없어. 그거 너무 신경 쓰면.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얘는 뭐니? 내 인생과 버스 운전은 비슷하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비슷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설득력이 올라가겠죠.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귀납 논증의 하나인 유추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귀납 논증의 하나입니다. 유추. 자,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이 자, 그러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내 인생이요. 내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막 끼어들었다 나갔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쟤가 진짜 뭐 싫어. 그래서 쟤랑 맨날 싸우고 쟤를 쫓아내려고 하고 쟤를 멀리하려고 하고. 그럼 어때? 너무 힘들 거야. 내 인생이. 자, 버스 운전도 마찬가지야. 버스를 운전할 때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겠지? 그러니까 뭐하자? 꼴보기 싫은 애 있어도 너무 힘 빼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내버려둬라. 자, 이런 것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뭐예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논증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알림판의 보충 한번 볼까요? 오른쪽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본문에서 귀납 봤어요. 그리고 인생 버스 운전기사라고 했어. 유추 봤어. 그럼 뭐 남았어? 연역 남았지? 자, 여기서 연역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3단론법 얘기했었는데 A는 B, C는 A. 그러니까 B는 C. 이렇게 C는 왜 이래? C는 B. 이렇게 간다 그랬어. 진짜 그렇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이게 대전제. 자,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A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B. 자,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처진지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듭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죠? 자, 지금 층간소음 문제. 우리 아파트에도 몇몇 가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층간소음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아까 요렇게 나왔었죠? 층간소음도, 자, C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 A. 여기가 뭐예요? 소전제. 함께 사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목적도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서로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 조심하고 소음이 생길 일이 있을 때는 이웃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합시다. 이것의 마음으로, 자, 이것은요,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한다가 들어가줘야 돼. 자, 옆에 10번 문제 한번 볼까?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한다. 몇 번이에요? 그렇지. 1번.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지금 보시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이라고 했어. 우리 층간소음이 아까 C였죠. 층간소음이 C였어.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여기 뭐 들어가야 돼? B 들어가야 돼. 자, B는 아까 뭐였어?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바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B가 되겠지. 자, 여기가 뭐예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 사실 3단론법이 사용되면요. 대전제나 소전제 혹은 결론 뭐 하나가 빠져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자, 볼까? 소전제가 얘였고 결론이 얘였으니까 대전제는 뭐겠니? 사람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층간소음은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결론, 층간소음도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층간소음이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이므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 해결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뭐다? 연역입니다. 연역. 왜냐하면 일반적 원리, 자,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은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자, 여기서 끌어냈죠. 이 글에 쓰인 논증은 연역인데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소통으로 해결된다는 일반적 원리에서 층간소음 문제도 그렇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자,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 뭐 하나 빠져도 우리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 대전제, 사람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층간소음 문제도 사람 사이의 문제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연역 논증이 타당한지 따져보려면 뭘 보랬니? 대전제, 소전제가 참인지 보랬어. 대전제, 소전제가 참이면 연역은 무조건 결론이 참이 돼요. 대전제, 소전제가 참이 아니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 아닙니다. 자, 볼까? 이 글의 논증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소통으로 해결된다는 대전제가 참이고, 층간소음 문제도 사람들 사이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소전제도 참이기 때문에, 자, 뭘 봤어? 대전제와 소전제가 참인지 확인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론으로 나왔죠. 그래서 결론이 참이다. 자,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전제가 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자,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모두 소통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대전제가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참이 아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소통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 하지만 뭐 다 해결되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 집은 층간소음이 없어서,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거든. 옆집이 조용해요. 되게 다행히. 그 아랫집은 사람이 잘 안 사는 것 같아. 항상 불이 꺼져 있어. 자, 그래서 우리 귀납하고 연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들 한번 볼까? 자, 다음 광고에 쓰인 논증 방법 파악하기. 자, 얘 연역이라서 지금 대전제가 빠졌어요. 한번 보세요. 예약은 약속입니다. 아, 예약했는데 못 가시나요? 예약 취소 전화해주세요. 자, 그러면 뭐야? 예약은 약속이래. 예약했는데 못 가면 전화해줘야 된대. 그럼 뭐가 빠져있어? 대전제. 약속을 못 지킬 때 뭐 해야 돼? 연락해줘야 돼. 전화해줘야 돼. 연락해줘야 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연락을 해줘야 돼. 예약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예약을 못 가면 취소 전화해줘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줘야 돼. 이게 대전제야.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약속이 나왔고요. 약속. 자, 못 지키면 알려줘야 돼. 예약은 약속이야. 그러면 여기 다시 C가 와야지. 예약이, 자, 이게 취소되면 못 지키면 연락해줘야 돼. 자, 여기도 3단 논법이 사용되고 있죠?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줘야지. 예약도 약속이야. 그러면 예약을 못 지키면 연락해줘야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사용된 논증 방법은 뭐다? 연역이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이건 너무 쉬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친구와 손잡고 팔씨름하고, 두 팔 벌려 엄마와 포옹하고, 친구에게 비밀 쪽지 쓰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그려보고,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구름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공원에서 숨찰 때까지 뛰어보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을 때 할 수 있는 사례 1, 2, 3, 4, 5, 6, 7 사례 나열하고, 자, 얘네들을 묶었지. 어떻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자, 내가 묶은 거 1, 2, 3, 4, 5, 6, 7 전부 다 뭐야? 따뜻한 즐거움으로 묶어준 거야. 이 사례들을 일반화시켰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스마트폰을 내려놨을 때 좋은 점들을 쭉 나열하고 이것을 묶어서 따뜻한 즐거움이라고 묶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모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하고 쭉 나열하고 스마트폰을 멈추고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된다. 자, 뭐 했다? 귀남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개별적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이것들을 묶어서 따뜻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내용이 다 끝나서 우리 문제 어디까지 풀 거냐 하면 일단 143까지 풀고요. 자, 뒤로 가면 실험 대비편 있죠? 자, 실험 대비편에서 4의 1도 풀겠습니다. 문제 별로 없어요.